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회사 일에 치여 살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어머니 집을 찾아뵙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어머니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눌러온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지만 기계는 차갑게 말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다시 눌러봅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아들. 제가 절규하듯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희미하게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제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 집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적의 요새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여자를 제 어머니의 두 번째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뱀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해지면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복도에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 좋은 사람 하나 소개받았어. 병실에서 알게 된 분이 추천해 주신 간병인인데 나이도 젊고 참 착하대. 나랑 같이 살면서 돌봐준다는데 어떨까?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과연 안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여자가 어머니 집에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밝은 미소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으시겠구나.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리는구나 싶었으니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머니 댁을 방문하면 집 안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요리 솜씨도 훌륭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드렸고 식사 때마다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어머님, 오늘 아침에 드신 거 보셨어요? 거의 한 공기 다 드셨어요. 요즘 입맛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문했을 때 그녀와 어머니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그녀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보세요. 정말 미인이셨네요. 요즘 배우들보다 훨씬 예쁘세요. 이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는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정말 어머님 닮으셨네요. 특히 눈매가 똑같으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친딸처럼 보살피는 모습에 감동했고 바쁜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 곁을 지켜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간병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명절 때는 보너스도 따로 챙겨드렸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 간병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거의 우리 어머니의 수양딸 같아요. 제 여동생 생긴 것 같다니까요. 어머니도 그렇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평소에 자주 하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항상 그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어머님 지금 주무세요. 아까 혈압약 드시고 피곤하시다고 하셔서 누워 계세요. 제가 깨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해도, 점심에 전화해도, 저녁에 전화해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안 계세요. 어머님 지금 쉬고 계세요. 어머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머니를 그만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쉬게 해드리는 거라고 믿었죠. 그러다 일주일 정도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회사를 일찍 나와서 불시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겨우 뜨시더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 내가 왔구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마치 텅 빈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낮에 주무시게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는 것, 예전보다 표정이 없어 보이신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실은 요즘 어머님이 저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전화만 받으시면 밤에 한숨을 쉬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당신 바쁜데 자꾸 걱정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제 전화가 오히려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그럼 어머니가 편하실 때 제게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저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께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괜히 어머니께 부담 드리기 싫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묻는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어도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거나 금방 피곤하다며 끊으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혈압 재야해요.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무심코 어머니 방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시던 금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반지였는데 항상 서랍 안보석함에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금반지는 어디 두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금반지. 아, 그거 말이냐. 어디 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순간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지난주에 수리 막히신 거 아니에요. 금 세공하는데 막히셨잖아요. 어머니는 그제야 그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침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에 정체불명의 약 봉투들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흰색 알약, 노란색 알약, 캡슐 형태의 약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병원 처방전도 없이 말이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약들은 뭘까요? 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저런 봉투에 담긴 약들이 있는 걸까요? 설마 어머니께 이상한 약을 먹이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반지의 행방, 어머니의 멍한 표정, 그 약 봉투들, 점점 단절되는 어머니와의 연락,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의뢰인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 여자 전과가 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최소 4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는 겁니다.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신뢰를 쌓고 노인을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집 명의를 넘겨받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해 가기도 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에게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그녀의 내연남이었어요. 둘이 한 팀으로 움직이며 노인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제 어머니도 위험한 건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 같거든요. 폐물이 사라졌다는 것부터가 이미 신호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규가 나올 뻔했습니다. 집의 명의가 증여 형식으로 그녀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서류상으로 이미 증여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최종 등기 이전만 남은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그 집이 30평생 모아오신 유일한 재산이 낯선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제가 모르게 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아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도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했어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고 고개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텅 빈 눈의 인형처럼요.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서 있었고 낯선 남자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어머니 앞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어머니 손에 도장을 쥐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귀에 바짝 얼굴을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 평생 함께 살 수 있어요. 저 미워하는 아들 말고 제가 평생 모실게요. 어머님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시잖아요. 자, 여기 도장만 꼭 찍으세요.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어머니한테 손 떼.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자 그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에서 바로 제지당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니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인데요. 저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제가 평생 모시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흐느끼는 신용까지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어머님을 사랑할 뿐인데요. 요즘 어머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실 땐 정말 속상하지만 제가 더 잘 모셔야죠. 어머님은 저밖에 없으시잖아요. 가증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완벽한 연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와 그 남자를 체포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야? 너 누구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머니는 장기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신 상태였어요. 그 약들 때문에 의식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요. 이 정도 용량이면 자칫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요. 심하면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었대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의 재산이 목표였어요.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 어머니를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약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집 명의를 넘겨받으려 했던 거죠.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반지를 비롯한 귀금속들은 이미 다 팔아버렸고
어머니 통장에서도 조금씩 돈을 인출해 갔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어머니께 제 험담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드님은 어머님 재산만 노리고 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요. 어머니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 말들을 믿으셨던 겁니다. 저를 멀리하시고 그들만 믿으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어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낯선 사람에게 집까지 내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누가 와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이 꼴이 됐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었잖아요. 제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라는 거요. 퇴원 후 어머니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그 여자 생각이 난다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모시겠다고, 다시는 낯선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처음 며칠은 어머니가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누가 와도 숨을 쉬어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놀라셨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시고 소리를 지르며 깨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의 예전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텅 빈 집 안을 돌아보는데 어머니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간병인이 오기 전 어머니가 혼자 쓰신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쁜데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외롭지만 괜찮다. 나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셨던 겁니다. 외롭고 힘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저 괜찮은 척 하셨던 거예요. 그 거짓말을, 그 외로움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 돌봐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어머니를 방치했던 겁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으신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시고 항상 조심스러워하세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요. 그들은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서 가장 외로운 마음을 파고듭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애써 보이려 하셨지만 사실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그 빈자리를
그 외로움을 사기꾼들이 파고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께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전화 한 통과 꾸준한 관심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누군가 돌봐주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낯선 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착한 간병인이 돌봐주고 있으니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우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 돌봐주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안심으로 그 외로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 파고들 틈이 됩니다.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십시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것만이 부모님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Fantastic.